이 영화 많은 분들 보셨죠? 예, 건축가 결혼입니다. 15년 만에 나 앞에 나타난 첫사랑이 예전에 네가 약속했던 집 지어주겠다는 거 한 것, 집을 지어줘 라고 하는 영화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가 이제 이 영화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항상 그렇습니다.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 지겨워지죠. 시큰둥해지고 그러다가 때로는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경제학은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건축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물론 중간에 오해가 있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사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드는 아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항상 첫사랑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영화도 첫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왜 첫사랑은 오래 기억이 날까?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미시경제학으로 보겠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가장 기본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제일 기본은 이 효용을 얘기를 합니다. 효용은 쉽게 말하면 그냥 만족감입니다. 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법칙이다. 한계 효용 체감.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한 단위분의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만족감을 얻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만족감이 10이다. 그러면 이 밥을 한 번을 먹을 때 만족감, 그게 바로 한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한계 효용이 갈수록 체감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왜 지겨워질까? 통상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자주 보니까 일단 편해지니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미시경제학자들에게 묻는다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미시경제학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처음에 어떤 행위를 하면 만족감이 이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하면 만족감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면 만족감이 더 떨어지고 네 번째 하면 더 떨어지고. 왜? 우리가 산을 갔다가 내려와서 목이 되게 마르다. 첫 번째 맥주 마시면 너무너무 맛있죠. 한 잔 더 하면 맛이 약간 없습니다. 세 번째 마시면 더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도 그렇죠.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혹은 입학을 처음 했을 때 나는 이번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하지만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슨 생각인지 까먹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는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회사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한 3년쯤 지나면 시큰둥해지죠. 우리 마음이 왜 간사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한계형 체험 법칙 때문이다. 처음에 우리가 입사했을 때는 이만큼 새롭고 신기해서 뭔가 만족감이 큰데 출근을 두 번, 세 번 하면 되면 점점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초창기에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습니다. 반갑고.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점점 지겨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게 이게 당연한 인생의 원리다, 경제학의 원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귀는 사람과 마음이 멀어졌다. 너 왜 그래? 변심을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죠. 한계 효용 체험의 법칙 때문이다. 이게 보편적인 경제학의 정서야. 그러면 만날수록 지겨워지는 이유, 한계 효용 체감이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면 바로 헤어져야 될까요? 이때는 총 효용이라는 또 의미를 씁니다. 합치는 거죠. 누적하는 거. 처음에 10만큼 한계 효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9가 되면 또 요만큼 한계 효용이 있겠죠. 계속 누적해서 쌓입니다. 물론 이 각도는 꺾입니다. 점점 둔해집니다. 총 효용은 최대한 높아졌다가 나중에 제로까지 떨어집니다. 이 꺾이는 점이 있죠. 이 꺾이는 점이 어느 점일까요? 요 한계 효용이 바로 제로가 되는 지점이죠. 제로가 되면 누적한 부분이 최다치 높아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으로 한계 효용이 이제 마이너스가 시작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는 한계 효용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부터는 만나면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만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반갑고요,
오빠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때부터는 이제는 오빠 왜 그래 의미가 달라지죠. 왜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하지 못하느냐로 달라집니다. 막 만나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부분은 계속 만날 때마다 짜증이 나지만 계속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총효용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총효용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이라는 거죠. 정. 이 총효용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만납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총효용이 제로가 되고 나서도 계속 짜증이 난다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는 정남이 떨어진다 이거죠. 이제 정도 없다. 이 시점이 이제 총효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 시점에서는 떨어진다. 두 사람이 헤어진다.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한계효용 체험의 법칙은 첫사랑이 돼서도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왜 첫사랑을 잊지 못할까? 첫사랑일 때 한계효용 체감이 너무 컸다는 거죠. 우리가 첫사랑을 하고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사랑하면 나중에 한 5번째 정도 사랑을 하면 사랑에 대해서 감정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마 새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첫 번째 사랑은 원체 한계효용이 컸기 때문에 쉽게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미시경제학은 효용으로 사람의 감정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총효용이 이제 제로가 됐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우리 이제 다 헤어져야 되겠네요. 더 애누리가 없을까요? 근데 방법이 하나는 있죠. 한계효용을 다시 높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오래된 연인들이 여행을 떠난다든가 혹은 뭐 같이 취미를 새로 갖는다든가 혹은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시 한계효용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바꿔줘라. 즉 효용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줘라. 만약에 경제학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오래된 연인들이 우리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한계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한테 가면 참아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음을 포근히 가져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학자라면 한계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라.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설명을 할 때 미시경제학이 그 관과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만 사람이 살까요? 행동경제학이 있습니다. 오래된 연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내가 헤어지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남 주기는 또 그렇고 그런 얘기 하죠.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행동경제학은 경제학에 사람의 심리가 들어간 것을 행동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미시경제학, 소위 말하는 주류경제학에서 보면 합리적이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죠. 주류경제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됩니다. 근데 때로 인간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이 3이 될 때도 있고요. 4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심리에 따라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예전에는 이게 비합리적이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얻을 때 혹은 잃을 때 사람들 느낌이 똑같을까요? 지나가다가 내가 10,000원을 주었을 때랑 내 돈 10,000원이 지갑에서 떨어졌을 때랑 어느 쪽에서 더 그 기분이,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랑 과연 기분이 똑같을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내 지갑에서 10,000원이 나가면 밤에 잠을 못 자죠. 나 정말 바보 같아. 내가 왜 10,000원을 흘렸을까? 근데 10,000원 얻는 것은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은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 회피 성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새로 얻는 이익보다 갖고 있던 것을 잃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냐? 2.5배다. 우리가 그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이 특히 많이 느끼죠. 나는 절대 원금 손실 안 해.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100원이 될 때 느낌과 1,000원을 투자해서 이게 900원이 될 때 느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 차이가 2.5배다. 즉 내가 250원을 얻는 느낌과
100원을 잃는 느낌이 그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한다. 사랑을 했을 때 이제 총효용이 제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헤어지느냐? 그거 아니죠. 총효용이 마이너스 2.5배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억울해서 만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손실회피 성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실제로 우리나라 한 언론사에서 명동에 가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잡습니다. 잡아서 먼저 2만 원을 줍니다. 또 한쪽은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5만 원을 줍니다. 근데 한쪽 실험에서는 2만 원을 준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가져가도 돼요? 예,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갑니다. 근데 저기 잠깐만요 하고 부릅니다. 불러서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래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3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먼저 5만 원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는데 잠깐만요 제가 돈 잘못 드렸어요. 이러면서 3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에 저랑 가위바위보가 이기시면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는 초기에 2만 원을 줬고요. 여기는 초기에 5만 원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현재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2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자 했을 때 나 할게요. 어느 쪽에서 많이 했을 것 같나요? 밑에 부분. 그러니까 처음 2만 원 받았던 사람한테는 저 가위바위보 하면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됐어요. 제가 2만 원만 받고 갈게요. 얘기합니다. 2만 원 내 소중에 이게 전부 다니까. 근데 5만 원을 받았다가 3만 원 다시 뺏긴 사람은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드릴게요 하니까 한다고 합니다. 내가 5만 원에서 돈을 뺏긴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공짜로 2만 원 받은 사람과 받은 5만 원에서 3만 원을 뺏긴 사람의 느낌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손실회피 성향입니다. 손실회피 성향이 있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식값이 떨어지면 견디지를 못하죠. 3억 원에 집을 산 사람이 1,000만 원 올랐을 때랑 1,000만 원 떨어졌을 때랑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겨우 우리 집 1,000만 원 올랐어. 얘기를 하지만 무려 1,000만 원이나 떨어졌어.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3억 집이 3억 1,000만 원이 될 때랑 3억 집이 2억 9천만 원이 될 때랑 사람의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마케터들은 잘 이용을 하죠. 신용카드가 그런 원리고요. 묶음 상품이 그런 원리고 또 원금 손실에 대한 게 그런 원리입니다. 묶음 상품의 경우 예를 들면 한 개에 1,000원인 상품인데 3개를 묶어서 2,000원에 판다. 이러면 사람들이 왠지 이걸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3개는 3,000원인데 3개 2,000원을 하면 마치 이것은 내가 안 사면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가 잃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덥석 상품을 사게 되죠. 1+1이나 2+1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걸 안 사는 순간 내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건을 사지만 결국 돈은 뒤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결제하지 않으면 왠지 좀 손해볼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손실회피 성향은 마케터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또 행동 경제학이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큽니다. 기준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인데요. 이것을 앵커링 효과라고도 합니다. 앵커가 다시죠. 그래서 이제 단내림 효과다라고 얘기하는데 배가 있으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닷을 내리죠. 물에서 닷을 내리면 배가 움직일 때 이 닷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닷을 한번 딱 내려주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사, 영화 연애의 온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누는 대사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많은 연인들 중에서 82%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 중에 계속 만나게 될 확률은 3%래. 나머지 97%는 다시 헤어진대. 우리 다시 만나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 그래도 매주 몇 명씩 당첨이 되잖아. 그러니까 3%는 정말 큰 거야. 이 여자친구에게서 기준은 100%가 기준인 거죠. 1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확률 3%는 정말 낮은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기준이 로또 확률입니다. 814만 분의 1. 0.0000 몇 프로 쓰면 되겠죠. 거기에 비하면 3%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숫자 3%를 봅니다. 숫자는 같은 3%인데 기준을 뭘 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기준점 효과인 거죠. 앵커링 효과. 이 기준점 효과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한 번씩 보면 우리 협상을 할 때 그렇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내 제안을 던지고 나면 이 제안에 따라서 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기준점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이것을 또 행동경제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도 합니다. 질문에 따라 왜 달라질까? 즉 프레임을 짜는 게, 틀을 짜는 게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3%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크게 보이고 한쪽은 다르게 보인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수술을 하면 죽을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이 수술을 하면 살 확률이 10%는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죽을 확률 90%랑 살 확률 10%는 사실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살 확률이 10%나 됩니다 하면 한번 해보자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죽을 확률이 90%예요.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또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프레이밍 효과를 모르면 제대로 연애를 할 수가 없겠죠. 이 기준점 효과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경제학 법칙은 논리적 가설이 있더라도 항상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을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쪽에 실험자를 두고요. 한 그룹과 한 그룹을 두는데 유엔 가맹국 중에 아프리카 나라는 몇 개국이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한쪽에는 숫자 10을 보여주고요. 한쪽에는 숫자 65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숫자 10을 보여준 그룹에서는 약 한 25개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숫자 65를 보여준 데는 45개국이라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나라가 몇 개국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먼저 10을 본 쪽은 10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가 많아야 25다. 근데 65를 본 사람들은 65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45개국. 이게 전형적인 앵커링 효과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죠. 만약에 첫사랑이 아니고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일 때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연인과 비교를 하겠죠. 아니 남자 같으면 옛날 내 애인은 내가 이럴 때 나에게 뭐 예를 들면 전화를 걸어줬는데 이럴 때 뭐 같이 나랑 같이 놀러를 갔는데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앵커링 효과가, 기준점 효과가. 항상 비교를 할 때 내가 첫 번째 사귄 사람이 누구냐. 또 여성분들 중에서 나의 이상형은 아빠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점 효과인 거죠. 우리 아빠를 기준으로 얼마나 닮았느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을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터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 희망 소비자 가격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이것을 첫 가격을 2,000원에 붙여놓느냐 1,500원에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2,000원짜리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깎아주면 2,000원에서 1,000원을 깎으면 50%나 깎았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500원을 붙여놓으면 50%밖에 안 깎았다, 500원밖에 안 깎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희망 소비자 가격은 글자 그대로 앵커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검사의 구형도 앵커링 효과, 즉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합니다. 검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때리면 판사는 징역 10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10년을 때리는데 1년 판결을 잘 하기 힘듭니다. 검사가 3년을 때리면 3년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아예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검사의 구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검사가 몇 년형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이 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다라는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언론들 보시면 판사의 최종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을 보도를 합니다. 이게 그만큼 기준점 효과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할 때 분명히 이런 기준점 효과의 영향이 생긴다는 거죠.